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까지 다 치면 41만 7천 호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1만 호 정도가 임대차 매물인데요. 거래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매매의 2배에서 많으면 5배 정도가 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구축도 거의 없어요, 임대차는.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아주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냥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10억에 한 200 정도 나오고요.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4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월세 매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입주에서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그 입주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은 공급도 부족한데 당장 입주를 시킬 그런 것도 좀 요원하고, 그리고 그렇죠. 뭐 3기 신도시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뭐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하는 사업들이라면은 당장 지금 입주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 입주 부족한 건 결국에 이제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뭐 올해 말 내년 뭐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세 가격이 월세나 매매 가격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매물도 정말 부족한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저께인가 본 게 아실에서 봤더니만 31만 5천 호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어요. 매매 매물. 그리고 전체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까지 다 치면 41만 7천 호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1만 호 정도가 이제 임대차 매물인데요. 거래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매매의 2배에서 많으면 5배 정도가 임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구축도 거의 없어요, 임대차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도 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느냐. 이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 보증부 월세도 지금 다 월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 뭐 몇백, 100만 원 이런 것도 다 월세로 지금 치거든요. 사실은 거의 전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월세가 조금만 잡혀도 우리는 다 월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아주 빠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냥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10억에 한 200 정도 나오고요. 2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400만 원 월세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아주 당연시하고 또 이제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은 오히려 10억 전세 깔고 앉아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세화가 되면서 400만 원 또 400만 원 또 그냥 내시는 형태의 월세 시장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은 지금 수익률 면에서 보더라도 운영 수익만 따지더라도 한 2.5%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높은 수준에, 왜냐하면 전세 가격을 거의 다 돌린 상태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유심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전월세 매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입주에서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그 입주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는 당분간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전월세 상승률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예. 전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전세 월세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 나중에 남는 거는 보증부 월세가 남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순수 전세는 뭐 있겠지만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를테면 지금 집값이 뭐 20억, 30억 하는데 전세만 해도 10억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저보고 전세 들어가라 그래도 저도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10몇 억을 뭐 남한테 맡긴다는 네, 게. 10몇 억을 남한테. 예전에 우리가 뭐 1, 2억, 2, 3억 이렇게 전세할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이제는 전세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대출도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전세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월세가 우리는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5억이나 10억이라는 보증금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월세로 돌리는
걸리는 형태 남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만의 월세화 현상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임대인은 나쁜 놈이고 임대인이 저 세금을 안 낸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따져야 되는데 임차인은 전혀 안 보고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증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임차인을 스크린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보증금은 상당 부분 남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4년치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증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의 월세화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 살면서 이제 이자 내는 거 대비 아무래도 이자보다 훨씬 더 높게 월세가 책정되니까 그렇죠. 주거비가 부담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전월세가 막 올라가는데 신축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제 전월세 대책을 내놔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막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이자 지원, 뭐 월세 지원 뭐 이런 것도 한다 만다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5년의 정권 그 임기 동안 또 중간쯤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국민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임대주택 공급한다라고 뭐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전월세가 지금 부족한 데가 서울인데 지방에 또 막 짓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공급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상생 임대인제도 이게 참 괜찮은데요. 이걸 또 뭐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대안들을 혹시 좀 비아파트 쪽을 좀 이렇게 규제를 확 풀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될까요? 그게 지금 사실 거의 유일한 사실 수단이거든요. 왜냐면 빌라 같은 건 뭐 지어보면 한 6개월만 해도 짓거든요. 요즘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도 공사비도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짓는데 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짓거든요. 이게 땅을 거의 안 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사실은 정부에서 좀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 정부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걸 그냥 팽개쳐 두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규제만 계속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게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매입해가지고 오르지도 않을 뭐 이런 거를 사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누가 사가지고 뭐 그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죠? 이런 수익형 상품으로 우리가 대부분 그걸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공급 대책을 아무리 내놔봐도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공급 대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요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공급을 내거든요. 근데 누가 사줘야 되는데 뭐 LH에서 사준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LH에서 사준 게 한 2,3천 세대 될까요? 나오는 양이 몇만 채, 몇십만 채가 나오는데 그 2,3천 세대 사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공공에서 뭐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3대 7로 우리가 민간이 비중이 큽니다. 그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부분 다 뭐 다주택자들이실 거고 어차피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주택임대사업자 다 막아놓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우려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마냥 그 똘똘한 한 채 그냥 다주택자 규제로는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안 풀고는 안 되잖아요.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지만 또 비아파트가 살아나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지지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 해왔던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월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는 임대차 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 3년 동안입니까? 임대차 입법이 나왔을 때가 2020년이니까 8월 달에 나왔으니까 3년 동안은 전세 시장이 엄청나게 안정이 됐었어요.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나와서는 임대사업자 그걸 막 이렇게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하라 그러고 막 그죠? 이렇게 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임대사업자는 공공이 적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상생 임대인제도라든지 뭐
임대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연립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전혀 뭐 그렇게 안 하고 내팽개쳐 두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임대사업자를 좀 적극 권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시 갈까요? 그런 것 저는 그게 이제 일단 간단한 거니까요. 예, 근데 간단하게. 아파트는 또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지금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지 않습니까? 연립은 지금 또 그 월세는 그냥 들어오시거든요. 아니 그 1,000에 100이면 그냥 한 몇 개월만 누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뭔가 임대 시장으로 만들고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뭐 이러는 게 걱정인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주택임대사업자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제가 알고 있기로 외국에도 이렇게 특정 주택 유형만 임대차를 못하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예고되고 있는데 뭐 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뭐 지금 얘기로는 하여간 뭐 2% 정도까지 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네. 지금보다 한 0.75 막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월세 시장에는 또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시 전세로 조금 움직이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세 대출의 이자가 좀 내려간다 그러면 월세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월세 이율하고 전세 대출 이율하고를 비교를 해서 움직이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전세 쪽으로 좀 움직이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금리까지 인하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예전 그 작년 초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 0.7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거의 한 1%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출을 빌리는 거는 그때보다 훨씬 높아요. 그때는 3% 초반대였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대출도 많이 일으키시고 이랬는데 지금 3% 후반대시고 4% 초반대 받는 분들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했다고 해서 시장금리까지 인하한다. 이거는 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출 규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월별로 그죠? 이게 나누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도라는 게 연간 한도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월별로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닌데요.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거를 정해놓고 이번 달 꽉 차면 맞습니다. 그냥 다음 안 영업하지 마. 하고 예. 네. 다음 달에 오세요. 뭐 이러면서 네. 대출 상담사가 좀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출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만큼의 시장 금리 인하는 안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건건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또 만약 하반기에 그 정부에서 다시 또 조건부 전세 대출 없애고 유주택자 지금 유주택자를 풀어준 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또 막고 이러면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다음 정권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뭐 금리 인하를 막을 방법은 없으니 그렇죠. 이쪽은 금리는 뭐 내려가더라도 이제 대출 총액의 한도를 막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대상자 뭐 예. 너는 대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는 걸 좀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공급 부족 뭐 이런 뭐 신축 선호 뭐 서울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전월세 쪽은 좀 상승 예, 상승을 할 거고 월세는 상당히 오를 거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결국 종합하면은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로 결론이 또 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시는 게 좋다. 안 사는 게 유리한 어떤 그런 변수라든지 뭐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혹시? 안 사면 이제 월세 내시는 거나 전세 하셔야 되는데, 예, 뭐. 왜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집값 좀 하락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예측 못할 변수인데요. 그 경기 침체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제가 30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봐왔는데요. 그건 없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금융위기를 그저 유발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뭐 아니고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뭐 경기 침체가 되든 뭐 이런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우리가 IMF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1, 2년 만에 보면 회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예. 그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나와서 이제 폭락한다 뭐 30%
그랬더니 뭐 구독자가 좀 떨어지니까 50%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IMF 때 떨어진 게 20몇 프로 떨어졌습니다. 한 2, 3년간 네. 떨어졌는데요. 한 20몇 프로 떨어졌어요. 근데 IMF 때의 상황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창 이제 30대 후반입니까? 열심히 일할 때라 가지고 잘 아는데요. 대기업이 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집값 떨어지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 네. 집값이 아니고요. 내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고민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네.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내 직장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냥 그만두고 그냥 미국이나 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집값 떨어지는 게 주제가 됐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50% 떨어진다? 그럼 이미 여러분 직장도 없고 다들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바가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뭐 집값 떨어진 거 걱정합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경제 위기급으로 막 대재앙 수준이 오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예, 뭐 예. 정부가 막 금리를 낮추고 막 유동성 풀고 하면서 맞습니다. 다시 또 회복을 시킨다. 오히려 네. 그 어떤 면에서는 주식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오히려 호재입니다. 예전에 뭐 침체 올 것 같다 하면 더 맞습니다. 오르고 하잖아요. 오히려 네. 떨어져라, 그 침체되라 이러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시장에 돈 풀 거다고 예상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 맞습니다. 너무 좀 과한 우려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의 돈은 훨씬 많이 풀릴 거예요. 그 정부가 지향하는 점이 그죠. 잘 아시다시피 큰 정부 세금 많이 거두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 세금 걷어서 뭐 자기 주머니에 넣기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풀 거예요. 대부분. 예,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풀 건데 그게 풀리면 사실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네.